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칸트 17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칸트가 과연 왜 도덕적 행위의 근거에 있어서 최종 이념인 신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논했는데요. 조금 더 확장해서 논의를 이루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트의 도덕 법칙은 영국의 공리주의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존립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공리주의자들, 로크나 흉 같은 사람들이 도덕을 정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행복과 불행, 타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통해서 도덕적 행위의 근간이 마련된다. 그것은 이성 판단에 또한 사실 판단이 아니라 당위의 영역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 중요시가 돼야 된다. 칸트와는 정반대의 입장이었죠. 자, 칸트는 어땠나요? 자연의 인과적인 계열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하나의 자유의지를 성립을 시켰고, 이건 순수 이성 비판의 세 번째 태제였죠. 인간은 인과성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칸트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 이성의 자기 분열과 자기 반성을 통해서 발견된 이론 이성으로서의 사실이었죠. 칸트는 도덕 법칙에서도 쾌와 불쾌의 문제에 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형태로 도덕 법칙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으며, 그것에 대한 준칙이나 개인적 차원에서의 제한을 넘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최고 존재자인 존재자 중에 존재자, 최고 존재자인 신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신은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자연을 가능하게 한 근거였습니다. 그것은 인격신의 양태를 가지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계를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자, 종교의 영역에서는 이 같은 신의 의미를 믿음으로써 출발을 하는 것에 비해서 칸트는 이런 신에 대한 연역적 추론을 우리가 행하는 도덕적 행위로부터 마련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도덕적 이념의 총괄 개념으로서 도덕의 이념의 총체성을 인격 신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 모든 공통점은 자연과 감성 세계로부터 따로 떨어진 하나의 완전하게 실체적인 영역이 왜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은 현대 물리학이나 현대 철학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이런 과학기술의 초과학기술의 발단에 비하면은 굉장히 옛날 얘기 같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 가능한 조건을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상대주의의 상대주의 입장까지 온 상황이고, 경험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을 관찰하고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현상이 가능한 세계의 설명과 법칙을 해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칸트의 의견은 굉장히 옛날 의견 같기는 하죠. 왜냐하면은 자연의 인과성으로부터 완벽하게 동떨어져 있는, 그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하나의 실체가, 그야말로 자유로운 자유가 존재한다는 것이 칸트의 의견인데, 옛날 얘기 같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덕적 행위의 근간을 마련을 하고, 우리가 법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의무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공동체의 삶을 같이 영위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칸트의 의견을 괄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조금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인식을 동시에 사변적으로 확장함 없이 실천적 의도에서 순수 이성의 확장을 생각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냐. 여기서 그 인식이 뭐였을까요? 도덕적 행위 법칙과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 행위 법칙과 영혼 불멸의 차원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사변적으로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그리고 그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정초된 실천적 의도를 순수 이성 영역인 마냥 확장 짓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덕 법칙이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감성 세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어떤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변적인 차원에서 제한이 받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칸트 당시는 확신할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왜냐하면 도덕 법칙이 공허한 법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상에서 행위하는 우리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도덕법칙도 어떤 의미에서는 감성세계의 우리의 행위에 오염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이론적 원칙들에서 독립적으로 의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정언적 명령에 의해 실천적으로 필연적이라고 표상되는 의지의 객관으로서의 목적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최고선이래요. 대상에 관한 어떤 이성 사용을 위해서도 순수 지성 개념들이 필요하다. 이것들 없이는 어떤 대상도 사고될 수 없는 바다. 자, 이제 여기서는 그러나 전혀 경험에 주어질 수 없는 이성의 이념들이 내가 그걸 인식하기 위해 범주들을 통해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자,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념들의 객관들에 대한 이론적 인식이 아니라 이념들 일반이 객관들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자, 우리가 실증주의다. 실증주의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생각의 근거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그 생각이 존재하는 경험적인 물증을 잡아내야 된다는 것이 실증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그렇지만 범죄 현장이 발견이 됐어요. 범죄 현장이 발견이 됐는데 저 사람 100% 범인이야. 그건 근데 심증만 있어. 근데 물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기소하고 그 사람을 검찰로서 넘기기가 법정에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범인을 저질렀다라는 그 사람의 자백이 있기 이전에는 물증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실증주의적인 태도예요. 내가 저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저 사람이 그 행위를 한 정말 100%저 사람이 저 짓을 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그 사람의 자백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자백이 허위 자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명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물증이 없으면은 이건 힘들거든요. 근데 반실증주의는 그 반대겠죠. 범인이야. 범인이 맞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그 어떤 것도 현상 세계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 이게 사실은 반실증주의거든요. 칸트는 반실증주의자예요. 도덕 법칙과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에 대해서 그 같은 선한 행위의 증거를 현상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선한 행위인데 선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이 칸트의 의견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주관적인 준칙으로 공허하게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존재자로서 객관적인 이념을 칸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실증주의인데 정말 슈퍼 반실증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짱도 참 대단하세요, 칸트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공리주의자들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리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통해서 수치화돼서 이익이 되면은 그 행동을 충분히 해도 된다라는 것이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칸트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도덕 법칙을 성립을 하고, 근데 이것이 반실증주의적 차원에서 된다면은 나의 주관의 내면에서 쫑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끝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의 최고 존재자로서의 이념의 인격신을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는 지독하게 기독교적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톨릭적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가톨릭 기독교 라인에 칸트가 굉장히 맥이 다 있긴 해요.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념들이 지니는 객관들이 일반의 실제성 어디서 마련되는가? 그런데 범주들이 이 이념들에 적용돼야 할 것인 한해서 이 범주들에게 어떤 이것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 행위의 근간을 마련한다라고 해서 도덕 법칙의 룰 자체와 도덕 법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질량이 예를 들어서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질량이 확장되지도 축소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일정해. 10cm는 10cm고 1cm는 1cm고 1m는 1m잖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삼각형이 세각이 180도인 거는 누가 봐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상대성 이론이든 뭐 최근에 저는 엔트로피 읽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도 어쨌든 법칙으로 뭐 열역학 1법칙, 2법칙 이런 것도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열을 100도를 가하고 90도를 가하고 98도를 가하면은 그 차이는 있겠지. 근데 열을 100도로 넘겼을 때 그 법칙 자체는 변함이 없잖아요. 척도 자체는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줄였다 켰다 아니면은 보일러를 켰다 켰다 하면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정도는 있지만은 온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척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 행위의 어떤 측면을 나는 이걸 슈퍼 도덕이야, 안 도덕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라고 해서 도덕 법칙의 양이, 질이, 정의가 손상되거나 훼손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이 지점에서도 헤겔이나 피에테한테 많이 비판을 받아요. 너무 형식주의적이다. 근데 형식주의적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척도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네, 여기서도 또 칸트 측의 냉혹한 현실 인식이 나오죠. 예컨대 인간의 지성은 논변적이고 그러니까 논쟁적이라는 거예요. 분석하고 쪼개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표상들은 사상들이지 직관들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 직관들은 시간상에서 잇따라 있다는 것. 인간의 의지는 그의 대상의 현존에 의존적으로 만족에 매여 있다는 것 등등. 이것들은 최고 존재자에게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최고 존재자는 도덕 법칙의 이념만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순수한 오성, 지성 존재자를 생각하는 개념들 중에서 여전히 남는 것은 바로 도덕 법칙을 생각하는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것뿐이고,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실천적 관계를 하는 한에서란 얘기고, 그리고 또한 덧붙이는 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천적 행위가 신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주지는 않는다. 참 냉혹합니다. 칸트. 냉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얄짤 없어요. 오늘의 이제 결론은 도덕 법칙은 하나의 자다, 자. 룰러. 완전한 룰러고 척도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도덕적 행위의 정도를 한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커지거나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자에 대한 척도에 대한 이념의 이념, 그 척도를 가능하게 한 이념은 굉장히 반실증주의자이잖아요. 자에 대한 센치에 대한 그 감각에 대한 것은 정말 반실증주의잖아요. 우리가 이 마이크의 크기나 무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 크기나 무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재는 척도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겠죠. 그런데 그 척도는 완전히 경험으로부터 자유롭잖아요. 도덕적 행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선하게 행동해요. 자유롭게. 그런데 그 자유로움은 그 현상계에서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 근거를 그리고 그 근거의 마련을 그렇기에 신호로 돌려야 된다. 이것이 칸트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조금 칸트가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카톨릭적이기도 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요 점을 좀 유념을 하셔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제가 좀 빨리 얘기한 건 있는데 또 틀리게 얘기한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셔도 좋고요. 모르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즐겁게 봐주시고 영상이 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